한국의 가전제품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상류층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심상치 않은데요. 수십 년간 일본과 유럽 제품만을 최고로 여기던 이들이 하나둘 한국 제품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충격적인 반응이 뉴욕 어퍼이스트 사이드에서 나왔습니다. 3대째 일본 가전제품만 고집해온 한 명문가의 손녀가 한국 제품을 경험한 후 자신의 모든 가전제품을 한국산으로 교체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의 수석 에디터이자 60만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인 그녀의 선택은 미국 상류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녀의 마음을 바꾼 걸까요? 한국의 어떤 기술이 그토록 큰 감동을 준 걸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어퍼이스트 사이드에 사는 올리비아 웨스팅턴이에요. 27살의 나이로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엘리트 리빙의 수석 에디터로 일하고 있죠. 매거진에서는 주로 럭셔리 홈 스타일링과 프리미엄 가전제품 트렌드를 다루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에서는 60만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이기도 하답니다. 저희 가족은 3대째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에 살고 있는 전형적인 미국 상류층 가문이에요. 할아버지는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였고 아버지는 현재 골드만삭스의 수석 부회장이시죠. 어머니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큐레이터로 일하고 계세요. 예일대에서 예술사를 전공한 저의 신미아는 아마도 어머니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 가족의 일본 가전제품과의 인연은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의 할머니는 소니의 트리니트론 TV를 들여놓으셨죠. 당시 뉴욕의 상류층 사이에서 소니는 단순한 전자제품 브랜드가 아닌 일종의 사회적 지위를 상징했다고 해요. 할머니는 지금도 그때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파티에 초대된 손님들이 TV 앞에 모여서 감탄했던 이웃들이 일부러 TV를 보러 찾아왔던 일들을요. 그 이후로 할머니는 주방의 모든 가전제품을 일본 브랜드로 채우기 시작하셨어요. 파나소닉 냉장고, 도시바 세탁기, 히타치 식기세척기까지.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할머니가 그 제품들을 마치 갑옷처럼 소중히 다루셨다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부드러운 천으로 먼지를 닦으셨죠. 덕분에 20년이 넘은 제품들도 마치 새 것처럼 반짝였어요. 어머니도 할머니의 이런 취향을 그대로 이어받으셨어요. 제가 자란 집의 주방은 마치 일본 가전제품의 쇼룸 같았죠. 어머니는 새로운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마다 꼭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매장에서 일본 제품의 우수성을 설명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견고한 소재, 정교한 기술, 세심한 디테일까지. 어머니에게 일본 가전제품은 장인 정신의 상징이었던 거죠.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제 12번째 생일 파티예요. 그날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오븐이 갑자기 고장 났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20년 된 일본 제품이니 AS 센터에 전화만 하면 된다고 하셨죠. 실제로 기사님이 와서 확인해보니 단순한 센서 오류였고 몇 분 만에 해결됐어요.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값싼 제품은 새로 사면 되지만 좋은 제품은 평생을 함께한다고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일본 가전제품의 신봉자가 되었어요. 예일대 재학 시절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들과 함께 쓰던 중국산 전자레인지가 한 달 만에 고장났을 때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죠. 대신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으로 일본 제품을 구입했어요. 룸메이트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그 전자레인지는 졸업할 때까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대학 졸업 후 첫 아파트를 구할 때도 주저없이 모든 가전을 일본 브랜드로 채웠죠. 부모님이 독립 선물로 주신 카드로 처음 꾸민 저만의 공간이었어요. 당시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은 제 주방을 뉴욕의 작은 도쿄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매끈한 스테인리스 스틸 외관, 절제된 디자인, 그리고 견고한 내구성은 제가 추구하는 미니멀하고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과 완벽하게 어울렸거든요. 매거진 에디터로서 저는 전 세계의 프리미엄 가전제품을 리뷰하고 소개하는 일을 했어요. 밀라노, 파리, 베를린 등 세계 각지의 가전 박람회를 다니면서 최신 트렌드를 소개했죠. 매년 새로운 브랜드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들고 나왔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어떤 브랜드도 제 마음속 일본 제품의 위상을 흔들지는 못했어요. 독일 제품은 너무 기계적이었고 이탈리아 제품은 디자인만 화려했으며 중국 제품은 논외였죠. 제 칼럼은 매거진에서 가장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새로운 브랜드나 첨단 기술보다는 검증된 가치를 중시했거든요. 신제품 리뷰를 할 때도 항상 일본 제품과 비교했고 대부분의 경우 일본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죠. 동료 에디터들은 저를 메이드 인 재팬의 수호자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특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브랜드의 헤리티지였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신뢰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젊은 에디터들이 새로운 브랜드를 추천할 때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품의 완성도는 시간이 증명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편집장님이 새로운 특집 기사를 제안하셨어요.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의 사내 주방 문화를 다루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그다지 내키지 않았어요. 아마도 스타트업들의 화려하지만 실속 없는 인테리어 기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실리콘밸리 취재 일정 중 첫 인터뷰 대상은 한국계 스타트업 CEO 제니 김이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죠. 아마도 화려한 인테리어만 가득한 전형적인 스타트업 주방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니의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의 모든 예상은 빗나갔어요.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집안의 모든 블라인드가 자동으로 올라가며 자연광이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제니는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몇 번 터치했을 뿐인데 집안의 온도가 조절되고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죠. 신기했지만 아직까지는 단순한 홈 오토메이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주방에 들어섰을 때 저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제니가 스마트폰으로 냉장고 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실시간으로요. 심지어 냉장고가 스스로 유통기한을 체크해서 알려주고 보관 중인 식재료로 만들 수 있는 레시피까지 추천해준다고 했죠. 저희 집 최고급 일본 냉장고는 갑자기 한없이 구시대적으로 느껴졌어요. 정말 놀라웠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제니는 출근하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식기세척기를 돌리고 퇴근길에 오븐을 예열한다고 했어요. 모든 가전제품이 완벽하게 연동되어 있었죠. 세탁기는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간대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작동했고 에어컨은 가족들의 생활 패턴을 학습해서 최적의 온도를 유지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모든 기기의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매달 전기요금을 20% 이상 절약하고 있다는 제니의 말에 저는 그만할 말을 잃고 말았죠. 저희 집 일본 제품들은 분명 견고하고 신뢰할 만했지만 이런 스마트한 기능은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인터뷰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믿어온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 같았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이 모든 제품이 한국 브랜드라는 사실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한국 가전제품에 대한 편견이 있었거든요. 일본의 기술력을 따라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켜고 한국 가전제품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검색 결과는 더 큰 충격을 안겨줬죠. 한국 기업들은 이미 전 세계 프리미엄 가전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어요. 특히 스마트 가전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급히 일정을 조정해서 근처 대형 가전 매장을 방문했어요. 매장 중앙에 전시된 한국 가전제품들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죠. 매끈한 디자인은 기본이고 인공지능 기술과 사물 인터넷의 결합이 만들어내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해 보였어요. 특히 눈길을 사로잡은 건 제품들의 완성도였어요. 일본 제품이 자랑하는 견고함과 신뢰성은 기본으로 갖추고 있으면서 거기에 혁신적인 기술까지 더해진 거죠. 무엇보다 모든 제품이 하나의 생태계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어요. 매장을 나오면서 제 시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어요. 기술의 발전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혁신적이었죠. 특히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을 디자인하고 있었어요.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제니의 주방을 떠올렸어요. 그동안 제가 고집해온 일본 가전제품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는 어쩌면 변화를 거부하는 완고함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는 제 주방도 바꿔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뉴욕으로 돌아온 후 저는 매일 밤 노트북 앞에 앉아 한국 가전제품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죠. 하지만 점점 더 깊이 알아갈수록 제 호기심은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된 거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본 재미있는 댓글이었어요. 한 주부가 쓴 글인데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깜빡해서 곤란했는데 스마트폰으로 냉장고 안을 확인하고 필요한 것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말이 되나 싶었죠. 하지만 찾아보니 정말이었어요. 한국의 스마트 냉장고는 이미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더군요. 궁금증이 커져서 근처 대형 가전 매장을 찾았어요.
평소라면 지나치기만 했을 한국 제품 코너에 한참을 머물렀죠. 매장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제 눈이 점점 커져갔어요. 식기세척기는 설거지 상태를 스스로 파악해서 물 사용량을 조절하고, 인덕션은 요리 레시피를 제공하면서 단계별로 온도를 맞춰준다고 하더군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 모든 제품이 하나의 앱으로 완벽하게 제어된다는 점이었어요. 출근길에 세탁기를 돌리고 퇴근길에 오븐을 예열하고 식기세척기에 남은 시간을 확인하는 게 가능하다니. 제가 쓰던 일본 제품들은 각각은 훌륭했지만 이런 통합된 경험은 제공하지 못했죠. 집으로 돌아와서 제 주방을 둘러보니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20년 넘게 써온 일본 제품들은 분명 튼튼하고 믿음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마치 오래된 명품 가방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무리 좋은 가방이라도 노트북을 넣을 수 없다면 현대인의 필요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순 없잖아요. 인스타그램에도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올려봤어요. 제가 워낙 일본 제품에 열렬한 팬이었기에 팔로워들의 반응이 걱정되긴 했죠. 하지만 의외로 많은 공감을 받았어요. 특히 젊은 팔로워들은 자신들의 한국 가전제품 사용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었죠. 심지어 일부 팔로워들은 제가 이제야 눈을 떴다며 농담을 하기도 했어요. 매거진에서 담당하던 칼럼도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전통과 혁신의 조화라는 주제로 조심스럽게 시작했죠. 일본 제품의 장인 정신은 인정하면서도 현대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새로운 가능성들을 소개했어요.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특히 젊은 독자들은 더 과감한 변화를 원한다는 의견을 보내주었어요. 그러던 중 한 독자의 편지가 제 마음을 크게 움직였어요. 3살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었는데 한국의 스마트 가전제품 덕분에 육아와 직장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었다는 내용이었죠. 출근 전에 세탁기를 돌리고 회사에서 스마트폰으로 건조기를 확인하고 퇴근길에 로봇 청소기를 작동시키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졌어요. 이런 사연들을 접하면서 제가 가진 영향력의 무게를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60만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로서 단순히 개인적인 선호를 넘어 책임감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더욱 꼼꼼하게 리서치를 시작했어요. 온라인에서 찾은 정보들도 놀라웠지만 실제 사용자들의 경험은 더욱 값진 자료가 되었어요. 한 달 동안 매주 주말마다 다른 가정을 방문해서 실제 사용 경험을 취재했죠. 전업주부부터 맞벌이 부부, 1인 가구까지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설득력이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에너지 효율성이었어요. 한 가정은 한국 스마트 가전으로 전면 교체 후 전기요금이 30% 가까이 줄었다고 하더군요. 인공지능이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화해주는 덕분이었죠. 환경을 생각하는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였어요. 가격도 큰 장점이었어요. 일본 제품들이 브랜드 프리미엄을 내세워 높은 가격을 받았다면 한국 제품들은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가격은 오히려 합리적이었죠. 거기에 에너지 절약까지 더해지니 장기적으로는 훨씬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 있었어요. 이런 정보들을 정리해서 매거진 특집 기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제품 소개가 아닌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와 미래 주거 공간의 모습을 그려보는 내용으로 구성했죠. 편집장님도 이런 관점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어요. 하지만 정작 제 주방은 아직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본 제품들 사이에서 커피를 내리면서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걸 느꼈죠. 문제는 할머니였어요. 할머니에게 일본 가전제품은 단순한 도구가 아닌 삶의 한 부분이었으니까요. 할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고민하다가 결국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을 택하기로 했어요. 먼저 제 친구 제니의 집에서 찍은 영상들을 보여드리기로 했죠. 특별한 설명 없이도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제어하는 모습이 얼마나 편리한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무엇보다 할머니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에너지 절약과 음식 관리 부분을 자연스럽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매일 밤 자료를 정리하면서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미래 생활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죠.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해 가전제품을 하나의 생태계로 만드는 비전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환경 문제에 대한 고민이 제품 곳곳에 녹아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죠. 할머니께 이야기를 꺼내기로 한 주말, 저는 평소보다 일찍 할머니 댁을 찾았어요. 창가에서 비치는 아침 햇살 사이로 할머니가 늘 하시던 것처럼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죠.
20년 넘게 한결같이 자리를 지켜온 일본 가전제품들 사이에서 요리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 한켠이 아려왔어요. 식사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보고 온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 그리고 제가 얼마나 놀라웠는지에 대해 천천히 말씀드렸죠. 할머니는 처음엔 별 관심 없으신 듯 하셨지만 제 휴대폰에서 제니의 집 영상을 보여드리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냉장고 안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장면에서는 숟가락을 내려놓으실 정도로 집중하셨죠. 그때였어요. 할머니께서 뜻밖의 고백을 하셨어요. 사실 최근 들어 일본 제품들이 예전만 못하다는 생각이 자주 드셨다고요. 수리기사를 불러도 부품이 없다고 하고 새로운 기능은 전혀 없는데 가격만 비싸져서 속상하셨다고 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마지막 망설임도 사라졌어요. 다음날 저희는 함께 가전 매장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한국 제품 코너로 갔죠. 매장에서 실제로 제품들을 체험해보면서 할머니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특히 음성 명령으로 작동되는 기능들을 보시곤 마치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셨죠. 할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한껏 가벼워졌어요. 설치 당일은 마치 작은 축제 같았어요. 가족들 모두가 모여 설치 과정을 지켜봤죠. 오래된 일본 제품들이 하나둘 철거되는 걸 보면서 시대의 변화를 실감했어요. 할머니는 묘한 표정으로 그 과정을 지켜보셨는데 아마도 20년이 넘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셨나 봐요. 하지만 새로운 한국 제품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아가면서 할머니의 표정도 점차 기대감으로 바뀌어 갔어요. 적응하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모든 제품이 하나의 앱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신기했죠. 할머니도 금세 사용법을 익히셨어요. 아침마다 스마트폰으로 냉장고를 들여다보시는 게 새로운 일과가 되셨고 식재료 유통기한 알림을 받으실 때마다 환하게 웃으셨죠. 특히 즐거워하신 건 에너지 절약 기능이었어요.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량이 보이니까 마치 게임처럼 재미있다고 하셨죠. 한 달 후에 받은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서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30% 가까이 절약된 요금을 보시면서 할머니는 이제야 진짜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감탄하셨죠. 이제 우리 집 주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단순한 가전제품들의 집합이 아닌 하나로 연결된 스마트한 공간이 된 거죠. 레시피를 보면서 오븐 온도가 자동으로 맞춰지고 요리가 완성되면 알림이 오고 식사가 끝나면 식기세척기가 최적의 코스로 작동되는 게 일상이 됐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요정이 우리 가족을 돕고 있는 것 같았죠. 가장 뿌듯했던 건 할머니의 달라진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망설이셨던 할머니가 이제는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능들을 시도해 보시는 거예요. 특히 친구분들이 놀러 오실 때면 자랑하기 바쁘셨죠. 손녀인 제가 이런 변화를 제안했다는 걸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어요. 변화는 주방을 넘어 집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할머니께서 스마트 가전의 매력에 푹 빠지신 후로는 거실의 TV도 바꾸자고 하셨죠. 새로 들인 한국산 TV는 음성으로 제어가 가능했는데 할머니께서 특히 좋아하셨어요. 리모컨을 찾을 필요 없이 채널을 바꾸거나 볼륨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하셨죠. 더 놀라운 건 TV로 화상통화가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일본에 계신 할머니의 동생분과 TV로 통화를 하셨는데 마치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일본에 계신 분도 한국 제품의 기술력에 감탄하셨다고 해요. 이제는 매주 일요일마다 TV로 친척들과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게 할머니의 새로운 즐거움이 됐어요. 세탁기와 건조기도 새로 바꾸면서 할머니의 가사 노동이 훨씬 편해졌어요. 인공지능이 빨래감의 양과 종류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최적의 코스를 추천해주니까 더 이상 설명서를 보며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죠. 특히 건조기의 스팀 기능은 할머니를 완전히 매료시켰어요. 옷을 걸어두기만 해도 주름이 펴지고 냄새가 제거되니까 더 이상 다림질에 시간을 쏟지 않아도 된다며 좋아하셨죠. 주방의 변화도 계속됐어요. 전자레인지는 음식을 데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닌 똑똑한 요리 도우미가 됐죠. 음식의 종류를 인식해서 최적의 조리 시간과 온도를 설정해주니 더 이상 음식이 타거나 덜 데워질 걱정이 없어졌어요. 할머니는 이제 전자레인지로 빵도 굽고 요구르트도 만드신다며 매일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하고 계세요. 우리 집은 이제 이웃들의 구경거리가 됐어요. 처음에는 한국 제품으로 전면 교체한다고 했을 때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제는 다들 부러워하며 어떤 제품을 사야 할지 문의해오곤 해요. 특히 할머니의 친구분들 사이에서는 우리 집이 미래의 집으로 통한다고 해요. 매거진의 특집 기사도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3대가 함께 사는 현대적인 스마트홈이라는 주제로 화보 촬영을 했는데
많은 독자들이 공감했죠. 특히 할머니 세대도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기술이 세대 간의 벽을 허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좋은 사례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집에서는 매주 일요일마다 작은 모임이 열려요. 할머니의 친구분들이 모여서 스마트홈 사용법을 배우는 자리인데 마치 즐거운 수다 모임 같아요. 할머니는 이제 전문가가 되셔서 다른 분들에게 사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 마음도 뿌듯해져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건 단순히 편리함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고 새로운 대화의 주제를 만들어주고 세대 간의 거리를 좁혀주었다는 게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또 찾아올지 기대가 됐어요. 특히 할머니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이제는 할머니께서 먼저 새로운 제품이나 기능에 대해 제안하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변화는 두려워할 게 아니라 즐겨야 하는 거라고요. 우리 가족의 변화가 한창이던 그때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가전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죠.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이야기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요. 매거진의 편집장님은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저는 이 사태에 대한 특별 기획 기사를 맡게 됐어요. 취재를 시작하면서 놀라운 현상을 목격했어요. 대형 가전 매장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관세 인상 전에 한국 제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었어요. 베스트바이의 한 직원은 아침부터 줄을 서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한 달치 물량이 하루 만에 동나는 진풍경이 벌어졌어요. 온라인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아마존에서는 한국 가전제품이 품절 대란을 겪었고 이베이에서는 프리미엄까지 붙어서 거래됐죠. 심지어 아직 출시도 안 된 신제품의 예약건이 웃돈을 받고 거래되는 걸 보면서 한국 제품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가 얼마나 큰지 실감했어요. 매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어요. 한 젊은 부부는 결혼 자금을 모으고 있었는데 관세 인상 소식에 서둘러 한국 제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주부는 자신의 부모님 댁 가전제품을 모두 교체하기 위해 왔다고 했어요. 이미 한국 제품을 사용해본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고 있었던 거죠. 한국 기업들의 대응도 인상적이었어요. 미국 내 공장 설립을 서두르고 현지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기술 혁신이었어요. 오히려 더 획기적인 신제품들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했죠.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제가 체험한 한국 가전제품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단순한 제품이 아닌 미래 생활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혁신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할머니도 같은 생각이셨나 봐요.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위기 대응 능력과 혁신에 대한 의지를 높이 평가하셨거든요. 매거진에 연재했던 한국 가전제품 시리즈는 베스트 기사로 선정됐어요. 독자들은 단순한 제품 소개가 아닌 현대사회의 변화와 기술 혁신의 의미를 담아낸 점을 높이 평가해 주었죠. 특히 세대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한 기술의 힘을 다룬 부분에서 많은 공감을 받았어요. 할머니의 친구분들 사이에서는 우리 집이 작은 명소가 됐어요. 주말마다 모여서 스마트홈 사용법을 배우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모임이 자연스럽게 형성됐죠. 할머니는 이제 한국 제품의 전도사가 되셨어요. 일본 제품만 고집하시던 분이 이렇게 달라지시다니 가끔은 신기하기도 했죠.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진정한 경쟁력이 드러났다고 평가했어요. 단순한 기술력이 아닌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고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이 진정한 경쟁력이라는 거였죠.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어요. 지금 우리 집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에요. 모든 가전제품이 서로 소통하며 우리 가족의 생활 패턴을 이해하고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죠. 에너지 사용량은 줄었지만 삶의 질은 크게 높아졌어요.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건 한국 기업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덕분이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부끄러워져요. 일본 제품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는 사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제 안의 완고함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라이프 스타일 전문가로서 늘 새로운 트렌드를 이야기했지만 정작 제 자신은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거죠. 한국의 기술은 제게 전혀 새로운 관점을 선물했어요. 진정한 럭셔리는 단순히 오랜 역사나 브랜드의 권위가 아닌 우리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깨달았죠.
매일 아침 스마트폰으로 집안의 모든 것을 확인하고 제어하는 순간마다 이것이야말로 현 시대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프리미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보게 됐어요.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모습,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발전의 의지, 그리고 기술을 통해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자 하는 진정성까지. 한국은 이제 제게 단순한 아시아의 한 국가가 아닌 미래를 이끌어가는 혁신의 상징이 됐어요. 우리 가족의 일상을 바꾼 것처럼 전 세계인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그들의 여정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미국의 교육 현장이 지금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전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지난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했고 고등학생 절반 이상이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특히 실리콘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최첨단 IT 기업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조차 학생들의 수학, 과학 성적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죠. 교육부는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이후 심각해진 학습 격차, 늘어나는 학업 스트레스, 그리고 기술 발전에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교육 시스템까지 미국의 교육은 총체적 난국에 빠졌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났는데요.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한 교수가 우연히 접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미국 교육계의 대표 학회에서 미국 교육은 30년 전에 멈춰 있다며 폭탄 발언을 했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미국 교육계를 뒤흔들어 놓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 교육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제니퍼 레이놀즈예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국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세계 최고의 교육을 하는 나라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이 컸답니다. 매년 전 세계의 교육 전문가들 앞에서 미국 교육의 우수성을 이야기하면서 뿌듯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난해 가을 제 오랜 믿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만난 한국 유학생 지원이라는 학생 때문이었죠. 첫 수업부터 달랐어요. 다른 학생들은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을 던지고 과제의 완성도는 정말 놀라웠죠. 처음에는 그냥 특별한 학생이구나 하고 넘겼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학생들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깊이가 남달랐어요. 특히 학기 중반에 있었던 교육심리 연구 프로젝트 발표는 정말 인상적이었죠. 그때 마침 집에서는 16살 된 딸 올리비아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머리는 좋은데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성적도 자꾸 떨어져서 실리콘밸리에서 IT 회사 임원으로 일하는 남편과도 올리비아 교육 문제로 이야기를 자주 나눴답니다. 올리비아가 다니는 학교는 캘리포니아에서도 손꼽히는 좋은 사립학교예요. 최고의 시설에 훌륭한 선생님들도 계시죠. 그런데도 수업 시간에는 멍하니 있다가 오고 숙제는 대충 하거나 아예 안 해와서 속상할 때가 많았어요. 상담 선생님과도 여러 번 상담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죠.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지원이 연구실로 찾아왔어요. 논문 주제로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의 교육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원이 설명해준 한국의 학원 시스템은 제가 알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학생 한 명 한 명의 특성을 분석해서 맞춤형으로 가르치고 최신 기술도 활용한다는 게 정말 신기했죠. 그동안 아시아의 교육이라고 하면 그저 무조건적인 암기와 주입식 교육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원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연구실에서 한국의 교육에 대해 이것저것 찾아보게 됐어요.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문제 해결 능력이나 사고력 부분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20년 넘게 교육을 연구하면서 한 번도 의심해본 적 없던 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더 좋은 교육 방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집에 있는 올리비아가 떠올랐어요. 매일 같이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는 우리 딸에게도 뭔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지원을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지원은 제가 궁금해하는 한국 교육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의 학원 시스템이었어요. 우리가 알던 것처럼 단순한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법으로 학생들을 이끌어간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답니다. 다음 날부터 학교에서 한국 학생들을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매 수업마다 그들은 철저한 준비를 해왔고 수업 중 토론에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제시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다른 학생들의 발표나 의견에 대해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는 모습이었어요. 경쟁보다는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았죠. 그러던 중 동료 교수들과의 대화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다른 학과의 한국 학생들도 비슷한 면모를 보인다는 거였죠. 공대의 김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에 있는 한국 학생들이 복잡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했어요. 경영대의 톰슨 교수는 한국 학생들의 팀워크 능력을 특히 높이 평가했고요. 한편 올리비아의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중간고사 성적이 나왔는데 거의 모든 과목에서 기대 이하의 결과를 받았거든요. 담임 선생님은 올리비아가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주 멍하니 있다고 했어요. 숙제도 제대로 해오지 않는 날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즈음 지원이 제 연구실에 자주 들렀어요. 논문 지도를 받으러 온 김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학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는지 자세히 들을 수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학생 개개인의 학습 스타일과 진도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관리한다는 거였어요. 지원의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어요. 학생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명목으로 너무 느슨하게 운영되는 건 아닌지, 또 개별 학생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의 학원들이 사용하는 첨단 기술이었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해 학생들의 학습 패턴을 분석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학습 계획을 세운다는 게 정말 놀라웠죠. 우리는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만 고수하고 있는데 이미 한국은 교육에 첨단 기술을 접목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앤더슨 교수가 말했던 한국 학원이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지원에게 그 학원에 대해 물어보았죠. 알고 보니 그 학원은 한국의 유명 학원이 미국의 연 지점이었어요. 처음에는 한인 학생들을 위한 학원이었는데 입소문을 타고 현지 학생들도 많이 다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이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의외로 적극적인 반응이 돌아왔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다 보니 한국의 IT 기술력을 잘 알고 있었고 특히 교육에 이런 기술을 접목한다는 게 흥미롭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한국인 동료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하다며 그 비결이 궁금했다고 해요. 며칠 후 올리비아의 학교에서 학부모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서 우연히 앤더슨 교수의 부인을 만나게 됐죠. 그녀에게 한국 학원에 대해 물어보니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내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들의 아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어떤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 말이에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높이는 방식이었어요. 단순히 성적을 올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공부하는 즐거움을 찾게 해준다는 거였죠. 매주 진행되는 학습 상담에서는 학생의 관심사와 연계해서 학습 동기를 부여한다고 해요. 올리비아처럼 의욕이 없는 학생들에게 딱 필요한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결심했어요. 올리비아를 그 한국 학원에 보내보기로요. 물론 위험 부담도 있었죠. 비싼 수강료를 지불하고도 효과가 없을 수도 있었고 올리비아가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올리비아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평소와 달리 조금은 진지한 표정으로 제 말을 듣더라고요.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더니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아마도 자기도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나 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앤더슨 교수가 추천해준 한국 학원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학원 앞에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게 됐죠. 그곳에서 본 것들은 제가 미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있던 자부심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답니다. 그날 아침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학원 앞에는 길게 줄이 서 있었는데 대부분이 실리콘밸리의 유명 기업 임원들과 스탠포드, 버클리 교수들의 자녀들이었죠. 남편이 아는 얼굴들도 몇몇 보였어요. 알고 보니 이 학원은 이미 실리콘밸리 상류층 사이에서는 일종의 비밀스러운 인싸 템플이었던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접수처에서 등록을 하려는데 이미 대기자 명단이 길게 있다는 거예요. 앤더슨 교수의 추천이 없었다면 아마 몇 달은 더 기다려야 했을 거예요.
이렇게 인기 있는 학원이라는 걸 전혀 몰랐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죠. 그때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옆 건물에 새로운 교육기관이 문을 연다는 현수막이 걸린 거예요. 엘리트 글로벌 아카데미라는 중국계 대형 학원이었죠. 화려한 인테리어와 최첨단 시설을 내세우며 대대적인 홍보를 시작했어요. 특히 실리콘밸리 학부모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커리큘럼을 내세웠더라고요. 엘리트 글로벌 아카데미의 등장은 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는 학부모 모임에서도 이 이야기로 한참 떠들썩했죠. 화려한 시설과 프리미엄 브랜딩, 거기다 MIT 출신 강사진까지 내세우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거든요. 잠시 고민이 되더라고요. 올리비아를 어디로 보내야 할지 말이에요. 한국 학원은 겉으로 보기엔 수수했지만 알 수 없는 매력이 있었고, 중국 학원은 화려하고 체계적으로 보였거든요. 같은 고민을 하는 학부모들도 많았어요. 실리콘밸리의 특성상 데이터와 결과를 중시하는 부모들이 많다 보니 더 효과적인 교육 시스템을 찾으려 노력했죠. 그러던 중 우연히 엘리트 글로벌 아카데미의 설명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이면에 뭔가 허점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학생 개개인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정해진 프로그램만 반복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이 말이에요. 반면 한국 학원은 달랐어요. 입학 상담을 받으면서 놀란 게 올리비아의 성격과 학습 스타일부터 꼼꼼히 분석하더라고요. 심지어 올리비아가 좋아하는 드라마와 음악까지 물어보면서 그걸 학습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더 놀라웠던 건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단순히 아이를 맡기는 게 아니라 부모도 함께 변화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철학이 마음에 들었죠. 매주 진행되는 학부모 상담에서는 아이의 변화를 공유하고 가정에서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준다고 해요. 결국 올리비아를 한국 학원에 등록시켰어요. 엘리트 글로벌 아카데미의 화려한 마케팅이 무색하게 입소문만으로도 한국 학원은 늘 정원이 꽉 차 있더라고요. 대기자 명단에 있던 학부모들 중 일부는 중국 학원으로 발길을 돌렸지만 저는 기다리기로 했죠. 첫 수업이 시작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엘리트 글로벌 아카데미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과도한 반복 학습과 획일화된 교육 방식, 그리고 학생들의 스트레스 증가가 주된 내용이었죠. 반면 한국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하나같이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엘리트 글로벌 아카데미에서 연락이 왔어요. 파격적인 조건으로 올리비아의 전액 장학금까지 제안하며 학원을 옮길 것을 제안했죠. 하지만 이미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한국 학원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요. 올리비아의 첫 테스트 결과표를 받아든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단순한 점수표가 아니었거든요. 올리비아의 학습 패턴, 강점과 약점,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까지 상세하게 분석된 보고서였죠. 특히 눈에 띈 건 학습 동기 분석 부분이었어요. 올리비아가 왜 공부에 흥미를 잃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과학적으로 분석해 놓은 거였죠. 처음 몇 주간의 변화는 미묘했어요. 올리비아는 여전히 귀찮아했지만 전처럼 완강하게 거부하지는 않았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선생님들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올리비아가 좋아하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교재로 활용하고 인스타그램으로 영어 글쓰기를 연습하게 하더라고요. 10대들의 관심사를 학습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한 달이 지날 무렵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올리비아가 스스로 책을 펴고 공부하는 모습을 발견했거든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죠. TV만 보던 아이가 책상 앞에 앉아있다니 말이에요. 남편도 깜짝 놀랐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학원의 AI 학습 시스템이었어요. 매일 올리비아의 학습 데이터가 분석되어 맞춤형 문제와 과제가 제공됐죠. 너무 쉬워서 지루하거나 너무 어려워서 좌절하는 일이 없었어요. 마치 올리비아만을 위한 개인 교사가 있는 것 같았죠. 학원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성장 리포트를 보내줬어요. 단순히 시험 점수만이 아니라 학습 태도의 변화, 집중력 향상 정도, 심지어 수업 중 표정 분석까지 들어있더라고요. 교육 전문가인 제가 봐도 감탄할 만큼 섬세한 분석이었어요. 2달이 지났을 때는 정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올리비아가 처음으로 학교 과학 시험에서 어를 받아온 거예요. 그것도 반에서 가장 높은 점수였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올리비아의 표정이었어요. 점수보다도 자기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했다는 것에 더 뿌듯해하더라고요. 한국 학원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은 멘토링 시스템이었어요. 올리비아에게는 한국에서 스탠포드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온 언니가 멘토로 배정됐죠.
단순히 공부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진로 상담도 하고 때로는 언니처럼 고민도 들어주었어요. 중간고사 성적이 나왔을 때는 담임 선생님께서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올리비아의 성적이 전 과목에서 크게 향상됐다면서 특히 수업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처럼 멍하니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한다고 해요. 엘리트 글로벌 아카데미에 다니는 친구들의 소식도 들려왔어요. 매일 늦게까지 공부하고 끊임없는 시험에 지쳐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몇몇 아이들은 중간에 그만두기도 했대요. 반면 한국 학원은 달랐어요. 공부 시간은 오히려 줄었지만 효율은 훨씬 높아졌거든요. 학기 말이 다가올 무렵 올리비아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 무기력하고 불만 가득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자신감 넘치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했죠. 특히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는 전교 상위권에 들 정도로 실력이 향상됐어요. 이런 변화는 학업 성적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올리비아는 학교 과학 동아리의 회장이 되었고 주말에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시작했죠.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전인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열리는 교육 컨퍼런스에 초청받았어요. 미국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였죠. 저는 망설임 없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 특히 제가 경험한 놀라운 변화에 대해 발표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날 컨퍼런스장에서 예상치 못한 반응을 마주하게 됐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컨퍼런스장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청중들로 가득 찼어요. 교육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의 주요 인사들도 참석했더라고요. 제가 발표를 시작하자 모두가 놀라운 집중력으로 경청해 주었죠. 제가 발표한 내용은 단순했어요. 올리비아의 변화 과정과 한국 교육의 특별한 점들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죠. 특히 강조했던 건 한국 교육만의 세 가지 특징이었어요. 첫째는 체계적인 데이터 기반 관리 시스템, 둘째는 개인 맞춤형 교육 방식, 셋째는 전인적 성장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었죠.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는 정말 많은 질문이 쏟아졌어요. 특히 실리콘밸리의 기업가들은 한국의 에듀테크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죠. AI를 활용한 학습 분석 시스템이나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교육 방식은 그들이 추구하는 혁신과 일맥상통했나 봐요. 그날 컨퍼런스의 영향력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여러 매체에서 취재 요청이 왔고 교육 관련 팟캐스트에도 초대받았죠. 심지어 실리콘밸리의 유명 벤처 캐피털에서는 한국의 교육 기술을 미국에 도입하자는 제안도 해왔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다른 학부모들의 반응이었어요. 엘리트 글로벌 아카데미에 다니던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하나둘씩 한국 학원으로 아이들을 옮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모습이었지만 실제로 아이들의 변화를 목격하고는 깊이 감동받았다고 해요. 한 학부모는 아이가 처음으로 스스로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기 시작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어요. 다른 학부모는 아이가 더 이상 시험,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며 기뻐했죠.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진정한 교육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올리비아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어요. 이제는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만의 꿈과 목표를 찾아가기 시작했죠. 환경과학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더니 교내 환경 동아리를 직접 만들어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진행하는 스터디 그룹의 리더가 되어 친구들과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공부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돕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대학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제 연구실에서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여러 한국의 교육기관들과 협력 관계를 맺게 됐죠. 특히 지원과 같은 한국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주요 교육기관들과 화상회의를 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들이 가진 교육에 대한 열정과 헌신은 정말 대단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최신 기술을 도입하면서도 학생 개개인의 인간적인 성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었어요. 지금은 실리콘밸리 전역에서 한국식 교육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처음에는 상류층 자녀들 사이에서만 조용히 퍼져나가던 움직임이 이제는 공립학교 시스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여러 학교에서 한국의 교육 방식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고 특히 방과 후 프로그램에 한국식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대학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교육학과 커리큘럼에 한국의 교육 혁신 사례 연구라는 과목이 신설됐고 한국의 유명 교육자들을 초청해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죠. 심지어 일부 교수들은 방학 기간을 이용해 한국의 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교육이 가진 철학적 깊이였어요. 단순히 성적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 그리고 사회성까지 고려하는 총체적인 접근 방식이 놀라웠죠. 더구나 이런 교육이 첨단 기술과 만나 더욱 효과적으로 구현되는 모습은 앞으로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았어요. 올리비아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조기 입학 제안을 받았죠. 하지만 더 감동적인 건 올리비아가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아이들과 나누고 싶다며 교육 봉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말마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경험은 단순한 교육 방식의 차이를 넘어선 문화적 깨달음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통해 배운 것은 효율적인 학습 방법만이 아니었거든요. 교육이란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전인적인 성장을 도우며 더 나아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라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죠. 한국은 교육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고 해요. 이제 저는 그 비결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체계적이면서도 따뜻한, 효율적이면서도 인간적인 한국의 교육 철학이 바로 그 핵심이었던 거죠. 이제는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히려 미국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교육은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저는 한국이 그 미래를 가장 진지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걸 이번 경험을 통해 깊이 깨달았답니다. 앞으로도 이런 한국의 교육 정신이 전 세계에 더 널리 퍼져나가길 진심으로 희망해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도 이 소중한 경험을 계속해서 나누어 가려고 해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